2019년 3월 15일 새벽 3시 저는 두만강 얼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강변에 경비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쩌다 평양 최고 엘리트 여대생이 이 지옥 같은 강 위에 서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6개월 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학부 3학년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원이셨습니다. 남동생은 인민군에 복무 중이었지요.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대학 기숙사 3층 307호실. 저는 그곳에서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한 방에 8명이 지내는 기숙사였지만 우리 3명은 특히 친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인민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동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영아, 너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리명이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함경북도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현실적이고 대담한 성격이었지요. 외교관이 되고 싶어? 외국에 나가서 우리 공화국을 대표하는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저는 평양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엘리트였으니까요. 최은경은 우리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생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당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모범생이었지요. 저녁이면 우리는 몰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야, 너희 중국에서 들어온 USB 본 적 있어?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숙사 벽은 얇았고 옆방에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그거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아니야? 은경이가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궁금하긴 해.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게 사실일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저 호기심 많은 20살 여대생들이었습니다. 체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바깥 세상이 궁금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평양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던 그 시절, 저는 모란봉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살 거야. 아버지처럼 당을 위해 일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거야. 하지만 운명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그날 밤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 엘리트였습니다. 아버지의 딸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침 7시 기숙사 사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수영 학생, 면회 왔습니다. 이른 아침 면회는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면회실로 내려가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핏기가 없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끝났다는 것을, 제 인생도 끝났다는 것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는 전날 밤 당 중앙위원회에 끌려가셨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죄를 지으신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반역자가 되었고 저는 반동분자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평양 최고 여대생에서 감시대상 1호로 전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4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면회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영아 하고 밝게 인사하던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7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영아. 명희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경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명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20살 여대생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학생처에 불려갔습니다. 학생처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수영 학생, 내 아버지는 반당 반혁명 음모를 꾸민 반역자로 판명되었다. 너는 당분간 학생위원회 감시 대상이다. 매주 생활 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한다. 자아 비판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내 동생도 군에서 제대 조치되었다. 내 어머니도 교원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생은 이제 20살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 배치받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반동분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좌제였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것. 6.25 때 인민재판 받던 사람들처럼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 토요일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총화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비판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30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나 김수영은 반당 반혁명 분자의 딸로서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당과 수령님께 더욱 충성하며 사상 개조에 힘쓰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아이들이 오늘은 저를 반동분자의 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영아, 너 괜찮아? 언니, 나 어떡하지?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건지도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는 평생 당을 위해 일하셨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명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니? 수영아, 너는 평양에서 자라서 몰라. 나는 함경도에서 왔잖아. 거기서는 이런 일이 많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날 밤 명희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본 굶주린 사람들, 길에서 죽어가는 꽃제비들, 중국으로 도망가다 잡혀온 사람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양이라는 유리 상자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명희가 몰래 제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거 뭐야?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남조선 드라마래. 미쳤어? 이거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잖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USB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아, 지금 너는 어차피 감시 대상이야. 이미 우리는 의심받는 사람이 됐어. 그렇다면 진짜로 뭐가 진실인지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명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우리 3명은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작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문틈에는 수건을 막아놓고 소리는 최대한 낮췄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였지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멋있고 여주인공이 예쁘고 사랑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된 장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밤낮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야?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선전용으로 꾸며놓은 거겠지. 은경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봤습니다. 3명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배급소 앞에 줄 선 사람들, 옥수수 한 대를 받기 위해 2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겨울인데도 얇은 옷만 걸친 아이들, 전기가 끊겨 깜깜한 아파트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 그렇게 저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진실을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8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긴급 집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불길한 예감만 들었습니다. 단상 위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영미, 309호실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양옆에 서 있었고 학생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무들, 오늘 여기 반동적 사상을 품고 체제 전복을 꾀한 반역자를 공개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미는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영미는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했으며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했다. 이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명희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도 한 달 전에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만약 걸렸다면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건 우리였을 겁니다. 한영미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며 그의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을 것이다. 영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이를 교훈 삼아 사상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이런 반동분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저도 외쳐야 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의심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그렇게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3명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드라마 봤어. 영미처럼 걸렸으면 우리도 저렇게 됐을 거야. 그만해. 무서워. 제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떨었습니다. 수영아, 너 아버지 일도 있고 넌 더 위험해. 명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 은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는 은경이를 쳐다봤습니다. 은경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체제 수능적이었습니다. 학생위원장이었고 당원이 되고 싶어 했던 친구였습니다. 나도 최근에 이상하다고 느꼈어. 내 약혼자 말이야. 은경이는 지난 여름에 약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엘리트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출장 갔다가 물건을 몰래 빼돌렸대. 장마당에 팔려고 했던 거지. 근데 걸렸어. 그래서 지난주에 공개 총살당했어.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물건 몇 개 팔려고 했다고. 총살이야. 26살이었어. 결혼도 못 해보고. 은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 나라에서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잘해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북. 생각해 본 적 있어?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쳤어? 그거 걸리면 총살이야. 가족들도 수용소 가고. 제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서 어떻게 살 건데?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데? 명의 말이 맞아. 수영이는 아버지 일로 이미 의심받고 있고 은경이는 약혼자가 총살당했어. 우리도 한국 드라마 봤고 언제든 영미처럼 될 수 있어. 은경이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너무 위험해. 국경 경비대도 있고 중국과도 잡혀서 다시 북송되잖아.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 그날 밤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12월 15일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영아, 동생이 왜요? 군에서 제대하고 왔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겠어. 아버지 일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탄광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 탄광이요? 20살 동생이 탄광에 간다고요? 북한에서 탄광은 죽음의 땅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석탄 먼지로 폐가 망가지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장마당에서 두부 장사나 하려고. 먹고는 살아야지. 30년 동안 교원으로 일하신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아야 한다니.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 전체가 벌을 받는 이 나라가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왜 20살 동생이 탄광에 가야 하고, 왜 저는 감시를 받아야 하고, 왜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우리 3명은 다시 모였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탈북.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정말 할 거야? 나는 하고 싶어. 여기 남으면 천천히 죽는 거야. 차라리 탈출하다 죽는 게 나아. 수영이 말이 맞아. 우리 모두 위험해. 이미 의심받고 있어. 명희가 동의했습니다. 나도 간다. 약혼자 잃고 나서 이 나라에 미련 없어. 은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3명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살아서 자유를 찾자. 그날이 2018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탈북을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는 매일 밤 몰래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숙사 소등 시간은 밤 10시였지만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해. 브로커한테 줄 돈, 중국에서 쓸 돈, 최소한 500달러는 있어야 해. 명희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었습니다. 명희는 함경도 출신이라 장마당 물가도 잘 알고 탈북 정보도 제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500달러면 북한 돈으로 400만 원이 넘잖아. 그걸 어떻게 구해? 제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각자 집에 있는 거 팔자. 금반지, 시계 뭐든지.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은경이는 평양 출신 엘리트라 금반지 몇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국 화장품이 좀 있어. 그거 장마당에 내다 팔면 돈이 될 거야. 명희도 자기가 가진 걸 내놓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일로 집안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드릴 생활비를 아껴야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보내는 생활비가 어머니께는 큰 도움이었는데 그걸 탈북 자금으로 써야 한다니.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언니가 있어.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해산에 사는데 그 언니를 통하면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을 수 있어? 100%는 아니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탈북 브로커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도와주기도 하지만 돈만 받고 보위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2월이 되자 명희가 해산의 언니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브로커를 소개해줬어. 일단 평양에서 해상까지 기차로 가야 해.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기차표는 어떻게 구해? 우리 5명이 동시에 해상 가는 게 의심받지 않을까? 따로따로 가자. 며칠 간격을 두고 해산에 친척이 있다고 하면 돼.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명의 브로커 연락, 탈북 경로 확인, 기차표 구하기, 은경 돈 모으기, 중국 화장품과 금반지 처분, 저 가족에게 거짓 편지 쓰기, 짐 준비. 제일 힘든 일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월 중순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학교에서 함경도 농촌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쩌면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딸이 불효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3월 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500달러씩 총 1,500달러를 모았습니다. 기차표도 구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도 잡았습니다.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한 명씩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우리는 마지막으로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란봉공원, 대동강변, 창광거리.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스무드 회를 산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길이었고 친구들과 웃으며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평양 참 예쁘다, 그치? 명희가 말했습니다. 응.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언젠가. 통일되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할머니 될 때쯤이라도. 우리는 대동강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강물은 아직 차가워 보였습니다. 한 달 후면 우리는 두만강 얼음 위에 서 있을 거라는 걸 그날은 몰랐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 옷 2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무겁게 가면 안 돼. 돈은 몸에 꽁꽁 숨겨. 가슴에도 차고 양말 속에도 넣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잡히면 모른다고 해. 각자 따로 간 거라고. 나머지는 살아야 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약속하자. 꼭 살아서 남한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개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죽더라도 함께 죽자. 살더라도 함께 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명희가 먼저 떠납니다. 그 다음 날은 은경이, 마지막이 저였습니다. 새벽 5시 명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간다. 명희가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조심해. 해산에서 보자. 우리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큰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눈치챌까봐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0일 명희 출발. 3월 11일 은경이 출발. 3월 12일 제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기숙사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불, 책상, 창문 너머 보이는 평양 하늘. 안녕, 평양. 안녕, 내 청춘.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평양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할머니들이 장마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표를 꺼냈습니다. 평양 마이너스 해산 3등석. 개찰구를 통과하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표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요? 친척 방문입니다. 해산에 친척이 있어? 네, 고모가 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해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표원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36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주체사상탑이, 대동강이, 고층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기차는 북쪽으로 해산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진짜 탈출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밤 11시 저는 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36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검문소를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매번 신분증을 보여주고 여행 목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였습니다. 해산은 국경도시라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영아.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은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껴안았습니다. 3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브로커는 내일 새벽에 만나기로 했어. 일단 오늘 밤은 명희 언니 집에서 자. 우리는 명희의 지인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3명이 겨우 누울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내일 진짜 가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새벽 3시에 브로커를 만나. 그리고 바로 강으로 간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어쩌겠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우리는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몸에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강물에 빠지면 얼어 죽으니까요. 돈은 몸 곳곳에 숨겼습니다. 가슴에, 양말 속에, 속옷 안에. 준비됐어? 응.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해산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변 근처 폐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돈 가져왔어? 인사도 없이 돈부터 물었습니다. 네. 명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1,500달러, 우리가 목숨 걸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질문하지 마. 소리내지 마. 알았지? 네. 강까지 걸어가는데 30분 걸려. 경비대 순찰 시간이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야. 우리는 3시 50분에 건너야 해. 그 10분이 유일한 기회야. 10분. 두만강을 건너는데 주어진 시간이 단 10분이었습니다. 강 얼음이 아직 있긴 한데 3월이라 녹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해. 한 줄로 서서 내 뒤를 따라와. 절대 옆으로 가지 마. 알았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길을 걸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3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최대한 죽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제가 22회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 너머가 중국이고 자유였습니다. 저기 보이지? 불빛 하나도 없는 곳. 저기가 중국이야. 저기까지만 가면 돼.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약 200m쯤 되어 보였습니다. 시간 됐어. 간다. 한 줄로 서.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그 뒤로 명희, 저, 은경이, 선희, 미란 언니 순서로 섰습니다. 출발. 우리는 강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디딜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얼음이 깨져.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그 뒤로 명희, 저, 은경이 순서로 한 줄로 섰습니다. 50m쯤 왔을 때였습니다. 으악!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명희가 무릎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얼음이 깨진 겁니다. 명희야. 저는 소리치려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치면 경비대가 듣습니다. 손잡아. 은경이와 제가 명희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명희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젖은 옷은 곧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 춥긴 한데 괜찮아. 가자. 명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0m, 150m, 조금씩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였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뛰지 않으면 총 맞아 죽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로 쏘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우리를 향해 쏠 겁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브로커가 앞에서 외쳤습니다. 피식, 피식. 총알이 얼음을 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악! 은경이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은경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죽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끌고 밀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거기 3명이다. 쏴. 탕탕탕. 연발 사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맞춰 구멍이 난 겁니다. 수영아. 명희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지막 10m, 5m. 땅이다. 땅. 드디어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비대가 아직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숲을로 숨어 우리는 강변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찔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숲을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경비대가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들 반드시 잡는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숲을 속에서 1시간을 숨어 있었습니다. 경비대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리고 드디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일어나.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3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명희는 젖은 옷이 얼어붙어 있었고 은경이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고 제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명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땅 여기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는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이 사는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5시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 선생님 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이번엔 몇 명이야? 셋입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에 피투성이 손에 지친 얼굴. 들어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3명이 겨우 누울 정도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 공안이 순찰 돈다. 잡히면 북송이야. 알지? 북송.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옷과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1달 동안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숨었습니다가 더 맞는 표현이겠지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낮춰야 했습니다.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명희는 두만강에서 젖은 옷이 얼어붙은 후로 기침을 했습니다. 열도 났습니다. 명희야, 괜찮아? 기침이 안 멈춰. 가슴이 답답해. 폐렴이었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중국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명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명희야, 버텨. 조금만 버텨. 언니, 나 죽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두만강도 건넜는데 여기서 죽긴 뭘 죽어.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명희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공안이다. 숨어. 우리 할머니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빨리. 우리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쌀 더미를 쌓아놨습니다. 쌀 속에 들어가. 움직이지 마. 우리 3명은 쌀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자루를 머리 위에 덮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쉿! 소리내지 마.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고 들어왔는데요. 이 집에 탈북자가 숨어 있다고.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집엔 아무도 없소. 우리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다 뒤져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을 뒤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물건 넘어지는 소리. 2층도 올라가 봐.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다락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은경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기침을 참느라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뭐야? 창고요. 쌀이랑 잡동사니 넣어두는 곳이요. 쌀자루 좀 확인해봐. 공안이 쌀자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제 머리 바로 옆 자루였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북송이야. 수용소야.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10초, 20초, 30초. 별거 없네. 내려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고요. 우리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1시간이 지나고 할머니가 올라왔습니다. 나왔어. 갔어. 우리는 쌀더미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쌀가루 투성이었습니다. 명희는 기침을 참느라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명희야. 괜찮아. 명희는 쓰러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애는 병원에 가야 해. 이러다 죽어. 하지만 신분증이. 내가 아는 조선족 의사가 있어. 돈이 좀 들겠지만 우리는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명희의 치료비로 200달러를 썼습니다. 남은 돈은 300달러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명희를 치료했습니다. 주사를 마치고 약을 줬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바닥났습니다. 브로커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돈이 없어.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500달러는 더 필요한데 새 브로커를 찾아야 해. 은경이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금목걸이였습니다. 이거 약혼할 때 받은 건데 이거라도 팔자. 은경아, 괜찮아. 어차피 그 사람은 죽었어. 이제 이 목걸이는 우리를 살리는 데 써야지. 우리 할머니가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400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브로커도 찾았어. 이 사람은 믿을만해. 베트남 쪽으로 갈 수 있대. 베트남이요? 한국 대사관이 라오스에 있어.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려면 베트남을 거쳐야 해. 위험하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내일 밤에 출발이야. 준비해. 그날 밤 우리는 리 할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뭘? 같은 조선 사람인데 너희가 자유를 찾길 바란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작은 통에 담긴 김치였습니다. 길에서 먹어. 우리 고향 맛이야. 김치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딸은 지금 중국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다음 날 밤 새 브로커가 왔습니다. 3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준비됐어?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야.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3주 걸려. 버스 타고 걸어서 숨어서 가야 해. 각오해. 네.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떠났습니다. 중국의 밤거리로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2019년 4월 중순 우리는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걸어서 숨어서 3주간 이동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냉동 트럭이었습니다. 여기 타. 브로커가 냉동 생선을 실은 트럭 뒷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나왔습니다. 이 안에요? 응. 24시간 가야 해. 검문소 4곳 지나가야 하거든. 걸리면 북송이야. 우리는 올라탔습니다. 냉동 생선 상자 사이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은경이가 떨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체온으로 서로를 녹였습니다.
5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검사합니다. 뒤 열어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생선만 있네. 됐어.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우리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을 버텼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래졌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와.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베트남 브로커한테 넘겨. 조심해. 베트남 경찰 더 무서워. 중국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베트남 브로커가 왔습니다. 베트남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니하오. 명희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장마당에서 중국 사람들과 거래하느라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쪽으로 넘어갈 때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만든 거였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말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니하오. 그리고 중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관광 왔어요 라고 했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봤습니다. 그 순간 명희가 중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나게. 우리도 따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요. 경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명희 덕분이었습니다. 명희야, 대단해. 죽는 줄 알았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베트남에서 일주일을 더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명희가 쓰러졌습니다. 언니, 몸이 너무 뜨거워. 말라리아였습니다. 베트남 남부는 모기가 많았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린 겁니다. 약을 사야 해.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명희를 돌아가며 업고 걸었습니다. 언니 버텨. 조금만 버텨. 너희들. 나 놔두고 가. 무슨 소리야. 3명이 함께라고 했잖아. 우리는 명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번갈아 업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라오스 국경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라오스야. 브로커가 작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낡은 배였습니다. 3명이 타기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밤에 건너야 해. 낮에는 경비대가 봐.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 배. 멈춰. 강변에서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베트남 경비대였습니다. 빨리 저어. 브로커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느렸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맞췄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다들 한쪽으로 치우쳐.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뒤집혀. 아니야. 균형 잡아. 우리는 반대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배가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경비대는 배를 타고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우리는 라오스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진흙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숲으로 숨어. 우리는 밤새 숲속을 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이제 대사관만 가면 돼.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데? 비엔티안. 라오스 수도야. 여기서 200km.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하루 20km씩. 열흘을 걸었습니다. 도중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3일 동안은 굶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명의를 업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짐이 돼서. 언니, 우리가 두만강에서 총 맞을 뻔했을 때 누가 제일 앞에서 뛰었어? 언니잖아. 이제 우리가 언니 업을 차례야.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BNT 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오스 말도 몰랐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한국 분들이세요? 네. 아, 네. 관광 왔는데요. 저희 탈북자예요.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 대사관이요?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한국 관광객들이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택시비도 내줬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3명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평양을 떠난 지 3개월, 두만강을 건넌 지 2개월,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2019년 6월 15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건가? 꿈이 아닌가?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이 너무 밝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왔어.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경이는 하늘을 보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약혼자에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만졌습니다. 대한민국 땅이다. 진짜 대한민국 땅이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연다고? 밤에도? 그래. 밤 12시에도 가서 라면 사 먹을 수 있어. 거짓말. 직접 가봤습니다. 밤 11시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과자, 음료수, 컵라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2시간 줄 서서 옥수수 한 대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그런데 여기는 밤 11시에 가도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인터넷도 놀라웠습니다. 북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응. 여기 쳐봐. 평양, 김정은 뭐든지. 저는 검색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제가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기 있어. 자유로운 곳에. 핸드폰도 신기했습니다. 이걸로 세계 어디든 전화할 수 있다고? 응. 미국도 되고 유럽도 되고. 그럼 북한도 돼? 북한은 안 돼. 전화가 안 통해. 저는 어머니와 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집도 알선해줬습니다. 우리 3명은 서울 근처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갔을 때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쇠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살 수 있어? 응. 돈만 있으면. 아무 제한 없이? 없어. 원하는 만큼 사. 저는 장바구니에 사과를 한 봉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아무도 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사과를 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명희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은경이는 대학에 편입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계속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배운 영어를 살려서 통역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거리가, 대동강이, 모란봉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32살입니다.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희는 무역회사 과장이 됐습니다. 은경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명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응. 두만강도 건넜고 3주간 지옥 같은 길도 걸었고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가 22살, 23살에 그런 일을 해냈다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입니다. 자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가끔 북한 소식을 봅니다.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 여전히 감시받는 사람들, 여전히 자유가 없는 사람들.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겠지. 우리 세대에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또는 그 다음 세대에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동생을 만나러, 고향을 보러. 대동강변을 걷고 모란봉에 올라가고 어린 시절 다니던 길을 다시 걸을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엄마, 딸 왔어요. 자유를 찾아서 왔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총알을 피하고 얼음을 건너고 3주를 굶고 200km를 걸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부디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 3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리명희, 최은경 마이너스.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